요건 줄기에 이제 이렇게 발생되는 병들입니다. 그게 이제 줄기에 발생되는 건데, 이런 것들을 보셨을 거예요. 그죠? 요, 한 가지가 이렇게 병들었고, 이거를 해보면 이런 상태. 이런 것들, 그죠? 보셨죠? 여러분들은 이제 재배를 오래 안 해보셔가지고, 재배를 오래 안 해보셔가지고 잘 모를 수도 있어요. 근데 이런 게 갑자기 잘 자라다가 이렇게 그냥 죽어 나가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이제 쉽게 얘기하면 줄기 마른 병, 뿌리 썩은 병, 이런 겁니다. 그 황당하죠? 뿌리에 발생하는 병이 있습니다. 이제 뿌리에 발생하는 거는 뭐냐면, 이게 뿌리에 발생이 돼서 이렇게 죽는 거예요. 뿌리를 보면 어떻게 되어 있어요? 새로운 뿌리가 전혀 안 나왔죠. 그죠? 새로운 뿌리가 없어요. 새로운 뿌리는 어떤 색일까요? 맞아요. 처음에 하얀색이에요. 그 다음에 어떻게 돼? 갈색. 갈색. 이렇게 쭉 나오는데, 그 다음에 이제 죽으면 새카맣게 되죠. 죽으면. 그건 죽은 거예요, 뿌리가. 이렇게 다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가 죽으면 뭐가 안 올라가요? 영양이 안 가잖아요. 영양도 안 가고 또 뭐도 안 가요? 물도 안 가지. 물을 빨아 올릴 수가 없어요. 물은 어떻게 빨아 올려요? 잎을 통해서 증산작용을 통해서 이게 삼투압작용을 하기 때문에 위로 올라가는 거예요, 물이. 근데 여기가 죽으면 물이 올라갈 수도 없는 거죠. 그러면 여기는 마르는 거죠. 쉽게 얘기하면. 왜냐하면 이 조직에 물이 하나도 없기 때문에. 그 다음에 병원균이 조직을 괴사시키는 거죠. 그러면 뿌리를 여러분들이 볼 수 있어요? 뿌리 못 보잖아요. 그죠? 캐보기 전에는. 그러면 뭘로 알 수 있어요? 내 토양에 지금 배수가 잘 되는지. 이건 알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일단 기본적으로 배수가 잘 돼야 된다. 왜냐하면 계속 얘기하죠. 제가. 왜 그래요? 블루베리 뿌리는 물에 굉장히 취약해요. 근데 물을 좋아해요? 안 좋아해요? 물을 자주 줘야 돼요. 왜 자주 줘야 되죠? 물을 왜 자주 줘야 될까요? 뿌리가 아주 연한 뿌리잖아요. 그죠? 굉장히 수염 뿌리라고 그러죠. 걔는 통기성이 확보가 돼야 돼요. 블루베리는 기본적으로 토양의 뿌리가 가장 중요한 게 통기성입니다. 그 연한 뿌리들은 산소가 굉장히 많이 필요한 거예요. 토양 표면에 있어요. 그죠? 블루베리는 거의 표층에 있단 말이에요. 근데 걔가 마르면 어떻게 돼요? 공기만 많고 물은 없잖아요. 근데 만약에 거기가 늘 언제나 물속에 잠겨 있다면 뿌리는 금방 상하게 마련입니다. 금방 상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물은 자주 주지만 배수가 잘 돼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어렵다는 거죠. 다른 것들은 뿌리가 직근이 있어가지고 깊게 내려가거나 그래서 금방 마르거나 물을 좀 안 주거나 이래도 잘 안 죽어요. 그죠? 근데 블루베리는 물을 안 죽어도 죽지만 물이 너무 그 안에 있으면 또 죽어요. 그래서 모든 문제가 배수가 잘 돼야 된다. 그 다음에 배수가 잘 되면 물이 잘 빠지니까 물을 또 자주 줘야 되는 거예요. 네. 그런 아이러니가 있죠. 그죠? 그래서 그 부분들을 항상 염두에 두셔야 된다. 이게 뿌리 썩은 병의 원인입니다. 뿌리 썩은 병. 나무 뿌리로부터 이제 전염이 되는데 토양의 곰팡이로 인해서 전염이 되는 게 뿌리 썩은 병이에요. 상육이 부진하고 잎이 시들었어요. 이렇게.
여기는 어디서부터 시들어요? 위에서부터 시들어요. 그죠? 위에서부터 시들어. 왜냐면 물이 어디로 가장 먼저 안 가요? 위로 안 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위에서부터 시들어가지고 이렇게 말라 내려와. 줄기가 고사하고 얘는 문제가 뭐냐면 전체가 고사한다 이거예요. 아까 관목은 그냥 가지가 하나 죽으면 잘라내면 된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이 뿌리 썩은 병은 전체가 죽는 거예요. 나무 전체가.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당연히 배수 쪽에 문제가 있겠죠. 그죠?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토양 환경이 안 좋으면 나무가 죽을 수밖에 없는 블루베리는 가장 근본적으로. 다른 거는 없어요, 우선. 그러면 토양에 하면 이 곰팡이도 많죠. 왜냐하면 습하게 되면. 그죠? 늘 얘기 나오잖아요. 배수가 불량한 토양. 세균에는 이제 줄기궤양하고 잎의 괴사, 그 다음에 잎의 얼룩 반전병, 이렇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이제 또 여러 가지가 더 있겠지만 대표적으로 이제 이런 것들이 있죠. 세균이 이렇게 생겼어요. 세균이 이렇게 생겼는데 뭐 여러분들이 세포에 대해서 연구하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좀 넘어갈게요. 세균병에는 이제 이렇게 병증들이 이렇게 나타나는 거예요. 어린 식물이나 이제 이렇게 하는데 가장 중요한 게 늦 여름에 질소 시비를 했을 때 더 많이 나타나고 꽃 봉오리에서는 이렇게 나타나고 잎에서는 이렇게 나타나고요. 이렇게 오돌도돌하면서 이런 작용을. 그 다음에 이 가지에서는 이렇게 이런 것들이 나타납니다. 근데 여기에 챈들러나 다로우, 다로우 같은 건 그렇고 드래퍼는 심으신 분들이 있을 것 같아요. 드래퍼나 패트리어트 이런 품들은 병 감수성 품종이라는 건 뭐냐? 이 병에 잘 걸린다 이거예요. 예, 이거 줄기궤양병에 지금 이거 얘기하는 거예요. 줄기궤양병. 이 병에 잘 걸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 챈들러는 저도 가지고 있지만 챈들러는 지금 심으시는 분들이 별로 없잖아요. 옛날에 좀 초창기에 좀 심었는데 그래서 그런 것들은 요 세균병에 좀 약하다. 곰팡이보다는 세균병에 좀 약하다. 이런 겁니다. 요게 이제 아까 선생님 어르신 얘기하시는 품종 중에 강한 거 약한 게 나오는 거예요. 얘의 품종에 뭐 약하거나 강하거나 이제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거 우리나라에서 이제 이렇게 안 넘어오지?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여기 잎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잎이 조기에 그냥 다 떨어져 버렸죠. 그죠? 근데 이 주변에는 잎이 있어요? 없어요? 지금 그럼 한창 자라고 있는, 그죠? 한창 자라고 있는데 갑자기 잎이 다 그냥 순식간에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어떤 식이냐? 이런 식입니다. 이런 식. 이렇게 돼가지고 한 번에 쫙 떨어져 버리는 거예요. 잎이. 네? 여기처럼. 그러니까
요 주변에는 그대로 녹색이 유지되어 있는데 감염된 부분만 이렇게 돼가지고 요 줄기만 없는 거예요. 잎이. 이게 이제 세균에 의한 거예요. 세균. 여기도 보면 이게 다 말라버리죠. 이렇게 쭉. 그죠? 그래서 말라가지고 잎도 안 나고 꽃송이도 싹 없어진 거예요. 그래서 뿌리를 이렇게 해보니까 뿌리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어요. 뿌리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어. 이게 뭐냐? 세균으로 인한 병이라 이거예요. 근데 여기 발현되는 게 있어요. 남부 품종에서만 주로 발견돼요. 남부 품종에서. 그 다음에 따뜻한 환경에서 발생이 됩니다. 뭐냐면 체관하고 물관을 한꺼번에 다 막아버리는 거예요. 물관하고 체관. 물관은 물이 올라가는 거고, 그죠? 체관은 영양물질이 올라가는 이런 물과 영양분의 흐름을 다 차단시켜버려요, 갑자기. 곤충이 매개를 해요. 근데 이 번식 삽목, 우리가 번식한 삽목 있죠, 삽목. 거기에 이제 하고, 일반적으로는 잎만 없고 건강하게 보여요. 숙주식물은 주로 잡초에 서 있다. 숙주식물. 이 바이러스도 이제 숙주가 있는데, 여기선 세균인데도 이제 그런 게 있다 이거예요. 이 바이러스를 또 얘기해 볼게요. 바이러스는 중요한 특성들을 좀 가지고 있어요. 중요한 특성들. 유기체의 살아있는 세포 안에서 생명활동을 하는 거예요. 바이러스가. 블루베리에도 바이러스 병이 있는 거예요. 생물적인 특성하고 무생물적인 특성을 다 가지고 있다. 그래서 이제 물질 대사가 가능하다. 그다음에 증식이나 유전, 적응 등 생명 현상을 나타내고 자기 복제가 가능하고 돌연변이가 나타날 수 있다. 이제 코로나 하면은 코로나 변이가 많이 발생됐죠. 이 바이러스도 똑같다는 거예요. 식물에서도 변이가 많이 발생이 돼요. 그래서 잡기도 힘들고 대처가 힘들어요. 근데 이제 무생물적인 이런 게 생물적인 특성인데 무생물적인 특성은 세포막 등 세포기관 같은 것도 아무것도 없어요. 그 독립적인 효소가 없어가지고 독립적인 물질 대사가 이루어질 수가 없는 거예요. 생물체 밖에서는 결정체로 존재하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밖에서는 그냥 그 자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다가 사람 몸에 들어가면 그때 발현되는 것처럼 식물체 안에 들어가면 그때 발현이 되는 거예요. 바이러스는. 그래서 이게 이제 무생물적인 특성이라는 거죠. 코로나 바이러스도 이렇게 날아다니다가 사람 몸속으로 들어가야 바이러스가 발현되는 것처럼 똑같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숙주나 어디 이렇게 딴 데 있다가 들어가면 발생이 되는 거죠. 근데 많아요. 바이러스 병이 굉장히 많아요. 여기는 몇 가지, 6가지를 이렇게 해놨지만, 중요한 게 뭐냐면, 진딧물로도 옮긴다 이거예요, 진딧물. 그러니까 진딧물 여러분 우습게 생각하실 수 있잖아요. 진딧물 그냥 약치면 없어지니까. 근데 걔가 바이러스를 옮긴다 이거예요. 진딧물이. 그러니까 진딧물이 좀 위험할 수도 있다는 얘기죠. 지금 얘기하는 이 바이러스는 이렇게 증상이 나타나는 거예요. 이런 그림들은 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열매가 있어요, 없어요? 열매가 있죠. 있는데 잎이 이렇게 됐어. 열매가 잎되면 언제예요? 6월이나 7월은 되겠죠. 그죠? 잎이 빨개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잖아요.
그 다음에 이렇게 돼. 얘는 바이러스다. 바이러스다. 바이러스를 어디 여기 기술센터 가져와서 현미경으로 보는 게 아니더라도 이런 것들이 보이면 이게 바이러스다. 이렇게 판단을 하시면 될 것 같고. 또 이게 이제 이 토마토 링스폿 바이러스라고 요거는 이제 선충이, 토양의 선충이 이제 하는 거예요. 잎은 이제 이렇게 기형으로 변하고, 심하면 식물이 고사를 되는데, 잎이 이렇게 기형으로 변하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똑바로 된 게 아니고, 이렇게 기형으로 되는 거예요. 근데 주요 기주식물이 있는데, 민들레라는 거죠. 민들레. 민들레 속에 바이러스가 있는 거고, 블루베리한테 갔을 적에는 이제 블루베리 병이, 바이러스 병이 발생이 되는 거예요. 민들레가 그러면 없으면 좋겠는데, 우리 제 토양이 거기 과원이 유기농 과원이고 잡초를 키우거든요. 민들레 많이 나요. 민들레 굉장히 많이 나는데 이 바이러스는 아직 없었어요. 근데 그건 모르죠. 그건. 문제는 뭐냐? 매개가 있다는 거예요. 매개. 이 토양에 단건 선충. 네. 그러니까 선충을 이게 샘플링을 해가지고 토양의 흙에 이제 병원균이 선충이 있나 없나를 검사를 좀 해보는 것도 처음에 이제 과원을 조성할 적에 필요할 수도 있다. 예. 이런 바이러스도 있어요. 그림을 보면 여기도 이제 토양의 선충, 이게 이제 토양의 선충이 아까도 토양의 선충 때문에 바이러스가 됐어요. 이게 보통 어디서 와요? 바이러스는 토양에서 온다. 쉽게 얘기하면 토양에서. 그 다음에 아까 매개를 누가 한다? 진딧물이 한다. 그 다음에 아까는 얘도 이런 식이에요. 잎이 생육이 부진하고 가지가 고사되고 괴사 또는 백화연점, 잎사귀에 고리 또는 선의 패턴이 있다. 이렇게 고리나 선의 패턴이 있다. 이게 바이러스입니다. 이 바이러스 붉은 반점 바이러스, 그죠? 요거는 이렇게 줄기나 잎에 이런 고리 반점이 보이는 거예요. 남부 품종에서 많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남부 품종에서. 남부 품종에서 스타. 옛날에 여기 영동에서도 스타를 좀 심었는데 지금은 아마 스타를 별로 안 심는 것 같아요. 에메랄드. 유병률이 높다. 병 발생률이 높다는 거예요. 레벨. 이게 뭐 지금은 레벨 잘 안 심어요. 근데 이 레벨이나 이 윈저 같은 경우는 저항성이라는 품종이라는 거죠, 이제. 근데 얘는 딱 문제가 딱 하나 있어요. 뭐예요? 오염된 삽목 번식. 그러니까 삽목을 해가지고 번식했잖아요. 영양체 번식을 했을 때 삽목묘에서 발생된다는 거예요. 삽목묘에서. 오직 유일한 감염 경로가 삽목묘다 이거예요. 이런 거 보신 적 있어요? 여러분 아마 경험이 없으셔가지고 잘 못 보셨을 거예요. 바이러스다. 얘는 이제 스코치 바이러스라고, 블루베리 스코치 바이러스라고 아주 유명한 건데, 2000년도 브리티시 콜롬비아주에서 발견되고 급속도로 이렇게 전염이 됐어요. 중요한 거 뭐예요? 진딧물이 매개를 한다. 진딧물이. 그러니까 진딧물 잡기는 쉬운데
이 진딧물이 이 바이러스를 옮긴다는 거예요. 진딧물이. 그러니까 상황이 안 좋으면 진딧물이 바이러스를 옮길 수가 있기 때문에 진딧물 관리도 소홀히 하면 안 된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렇게 그림이 이제 이렇게 되는 겁니다. 갑자기 확 죽어버려요. 뭐 여기 이것도 그렇고요. 그죠? 여기 이제 이게 언제 같아요? 이 꽃 봉오리가 있죠? 그죠? 꽃 봉오리가 있어요, 없어요? 그러면 얘는 언제 시작이 돼요? 꽃이 피기 전에. 꽃이 피기 전에. 그래서 바이러스병에는 꽃 피는 시기에 관찰이 들어가야 된다 이거예요. 꽃 피는 시기에. 그 다음에 잠복 기간이 길다. 바이러스는 잠복 기간이 길다. 식물 전체가 감염된다. 뿌리에서 지상부 모두가 다 감염돼. 전정을 했어도 새로운 신초가 나와도 이미 감염이 됐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얘가 병에 걸렸어. 그래가지고 병 걸린 거를 가지를 잘라 버렸어요. 그렇지만 바이러스는 새로운 가지가 나와도 거기에 또 그대로 그 병이 있다 이거예요. 바이러스 병이. 그러니까 전정을 해도 새로운 가지를 받아도 소용이 없다는 얘기예요. 뭔 얘기인지 알겠죠? 진딧물 방제가 얘도 최선의 예방이다. 이 얘기는 그 얘기예요. 전정 후 새로운 신초가 나와도 이미 감염되어 있다는 얘기예요. 바이러스는. 내가 이제 얘가 가지가 죽어가지고 잘라버렸는데 거기서 새로운 가지가 나왔다 이거예요. 그죠? 걔도 바이러스에 걸렸다 이거예요. 회복불능이네. 네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럼 뽑아버려야 되네요. 네네. 그렇게 해야죠. 저기 그 줄기궤양병 걸린 것도 그러면 뽑아서 버리는 게 나아요? 줄기궤양병은 세균인데 아까 걔도 고사가 된다고 그러잖아요. 전체가 고사가 되는 게 있고 가지 자체만 죽는 게 있어요. 그 가지 마른 병은 거기 그 부분만 잘라내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체가 죽는 게 있고, 왜냐하면 그거는 뿌리에서 발생돼서 되면 대부분 많이 죽어서 전체를 없앨 수가 있고, 그 다음에 그런 것들은 금방 전체로 번져요. 전체로. 근데 가지 마른 병 같은 경우에는 쉽게 얘기하면 그냥 한 가지가 이렇게 말라서 죽잖아요. 그러니까 빨리 이제 없애는 거예요. 세균이라는 것은 전염이 쉽게 세균도 많이 돼요. 물로도 되고, 그죠? 여러 가지가 많이 되잖아요. 바이러스도 그렇고, 근데 대단위로 그렇게 되지 않기 때문에 묘목은 뭐 하나 다시 심으면 되는 거 아닙니까? 차라리 그게 나을 것 같아요. 예. 이렇게 이제 전국적으로 미국에서는 이렇게 확산이 돼서 생육이 왕성한 시기에 꽃하고 잎이 갑자기 말라버리는 거. 이거 쇼크 바이러스라고 그래요. 쇼크. 갑자기 말라버리는 거. 그냥 천천히 마르는 게 아니고 한꺼번에 그냥 샥 말라버리는 거 있어요. 이게 바이러스란 말이죠. 생육이 왕성한 시기 언제예요? 막 열매, 꽃 막 나올 때, 이때. 꽃과 잎이 급격히 마른다. 금방 하루 이틀 사이에 말라버리는 거예요. 이거는 이제 꿀벌과 수분 매개체 이런 것들이 이제 옮긴다는 거예요. 우리도 이제 기침을 하게 되면 이렇게 바이러스가 가잖아요. 바이러스가 좀 쉽지가 않아요. 그런데 다행히 우리나라에 그렇게 크게 바이러스로 대단위로 번져가지고 블루베리 농장이 망했다는 얘기는 별로 못 들어봤어요. 근데 모르죠. 그분들이 왜 망했는지, 왜 나무가 죽었는지를
모르고도 다 이제 죽었으니까 그냥 없앴을 테죠. 그럼 뭘로 죽었는지 모르잖아요. 나무가 그냥 다 죽은 게 바이러스로 죽었는지 아니면 토양에 뭐가 안 좋아서 죽었는지 모르는데 그냥 죽었으니까 그냥 없애버린 거죠. 근데 죽으면 이렇게 한번 동정을 해볼 필요가 있는 거예요. 왜 죽었는지. 아시겠죠? 왜 죽었는지 일단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뭐 때문에 죽었는지.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한번 볼 필요가 있다. 그리고 그림들이 있으니까 이것처럼 아까 얘기한 것처럼 급격히 뭐가 마르거나 막 꽃하고 뭐가 손쓸 틈 없이 말라버리거나 이럴 적에는 바이러스가 문제가 되겠다. 이렇게 하는 거죠. 꿀벌로 인해서 꽃이 피었으니까 이제 꿀벌들이 올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벌이 매개를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벌이 한 군데 있지 않고 계속 옮겨 다니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방제가 어려운 거지. 유사질병이 있는데 감염된 이제 이게 곰팡이병하고 유사하니까 감염된 식물 부위에 이제 곰팡이는 보인다고 그랬어요? 안 보인다고 그랬어요? 보인다고 그랬죠? 곰팡이가 보이지가 않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감염된 부위에 계속 곰팡이가 나타나질 않는 거예요. 같은 싹에 마른 병 잎이 섞인 녹색 잎이 있다 이거예요. 같은 싹에. 그 다음에 시즌 후반에 번성하는 두 번째 잎. 이런 거를 볼 적에는 쇼크 바이러스다. 이렇게 판단할 수도 있다. 전파 방법, 바이러스는 이렇게 된다. 그래서 왜 그러냐면 세균이나 곰팡이는 약제가 있다 이거예요. 약제가. 일단은. 살충제나 살균제. 약제가 있는데 바이러스는 약제가 없어요. PLS 아시죠? 우리나라에 이제 PLS 등록 제도가 있어가지고 블루베리에도 아무거나 치면 안 돼요. 블루베리도 아무 포도약 쳤다고 그거 치면 안 된다 말입니다. 블루베리에 등록된 약제만 쳐야 돼요. 그게 이제 PLS예요. 블루베리에 등록되어 있는 약제가 있어요. 근데 바이러스는 약도 없어. 그래서 화학적 방제를 우선적으로 하고 진딧물 방제에 대한 겁니다. 진딧물 방제. 진딧물을 먼저 방제를 하면 진딧물이 옮길 수 있는 바이러스를 없앨 수 있으니까 그래서 이제 이 진딧물을 없애는데 이제 화학적 방제하고 물리적 방제 뭐 이렇게 생태적 방제 이런 것들을 다 포함해서 진딧물을 철저하게 관리한다. 근데 진딧물이 언제 많이 나와요? 질소 비료를 많이 했을 때, 그죠? 시비가 좀 많았을 때, 또 이럴 때 진딧물이 많아져요. 이것도 곰팡이병인데 뭐 여러 가지가 너무 많아서 병이 이제 이렇게 시작되는 병의 총 발생 기간이 있어요. 탄저병, 잿빛 곰팡이, 이거 곰팡이에 대한 병이 이렇게 많은 거예요. 가지 마른 병, 줄기 마른 병, 미라병, 역병, 붉은 잎병 이런 것들은 다 곰팡이로 인해서 다 곰팡이에요 이게. 그러면 곰팡이는 아까 어떤 조건에서 많이 발생된다고 그랬죠? 고온 다습할 때. 고온 다습할 때. 이때 이런 것들이 많이 발생이 되기 때문에 고온 다습한 것들을 최대한 안 만들게 하는 게 좋다. 시설 내에선. 노지에서는 어쩔 수가 없잖아요. 줄기 마른 병, 동해 피해를 입은 가지. 2차 피해가 발생하고 수확 증상이 많이 나타난다. 그래서 또 가뭄으로 인한 스트레스를 받았을 적에 많이 나타난다. 이거는
곰팡이병의 일종인데 열매가 달려 있죠. 노지에서도 이렇게 발생될 수 있어요. 고운 나습할 적에 우리는 여기 영동에는 뭐가 돼 있어요? 간이 비가림돼 있죠. 근데 얘가 거기다가 옆에 방풍망을 또 한단 말이에요. 이랬을 적에 이 발생이 된 적이 있는데 얘는 갑자기 물러져요. 다 익었는데 여기는 이렇게 어떤 색이에요? 수확할 때란 말이에요. 수확할 때인데 갑자기 분홍색으로 물러져요. 보신 적 있어요? 없으실 거예요 아마. 근데 저는 이제 제 농장에 뭐가 그랬냐면 보너스라는 품종이 한번 이런 적이 있습니다. 보너스라는 품종이. 그 여기가 다 짓물러져 가지고 한꺼번에 이렇게 됩니다. 분홍색으로 아주 분홍색으로 되면서 이렇게 묽어져서 수확을 못하는 거죠. 갑자기. 언제? 고온 다습할 때. 곰팡이가 좀 그래요. 이게 가지마름병입니다. 이게 가지마름병인데 줄기마름병, 그 다음에 탄저병. 이게 다 곰팡이로 인한 겁니다. 이게 다 곰팡이로 인한 건데 문제는 여기 이제 이렇게 보면 동심원에 뚜렷한 동심원 이렇게 동그랗게 보인다는 거죠. 이렇게 남부 품종에 있어요. 이게 신칠라. 그러니까 신칠라가 탄저병에 약하다. 신칠라, 캐스트롤, 레벨, 스프링아이 이런 것들은 강하다. 이거는 다 뭐예요? 남부 품종들 얘기하는 거예요. 얘도 역시 고온 다습한 환경에서 지난해 감염된 잎에 의해 또는 비 또는 스프링클러로 관수했을 때 곰팡이 병이 블루베리 탄저 병이 쉽게 변질 수 있다. 이런 약들이 있습니다. 여기. 그래서 수확 7일 전까지 사용이 가능해. 어떤 것들은. 근데 횟수는 정해져 있어요. 2회. 탄저병, 블루베리에 된.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이 인터넷이나 요즘 AI라고 그랬잖아요. 하시면 블루베리 잎 질병 가이드라는 게 이제 이렇게 쭉 외국 자료에 나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거를 보시면 언제 발생이 되고 언제 끝나는지 이렇게 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해충의 특성이 있습니다. 특성. 모든 식물을 가해하지 않고 식물군의 특정 종만 택해서 가해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 다음에 자극에 대한 반응이 아주 민감해요. 그래서 우리가 뭐 노린재 트랩을 쓴다거나, 그죠? 페로몬 트랩을 쓴다거나 이제 이런 거 많이 하잖아요. 노린재 할 적에도 그렇고, 갈색 날개 매미충 할 적에도 그렇고, 노란색 끈끈이 트랩을 많이 사용하고, 그래서 자극에 대한 반응이 민감한데, 특히 시각에 대한 것들이 굉장히 민감해요. 형태나 색깔이나 이런 거. 그 다음에 이제 화학적인 자극, 유인 물질이나 이제 이런 페로몬, 이런 것들에 굉장히 해충들은 많이 끌린다. 그 다음에 이렇게 이제 저작고기가 있어서, 이렇게 저작고기나 흡수고기가 있어서 찔러가지고 이렇게 빨아먹는 이런 거. 노린재가 대부분 그렇죠. 침을 찔러가지고 그 지백을 빨아먹거나, 그 다음에 이제 응애류와 이 총체벌레가 노지에서는 별론데 시설에서는 총체벌레가 굉장히 위험해요. 시설 내에서는 발생이 되고, 이게 이제 기간이 짧다 보니까 여러 번 이렇게 된단 말이죠. 개개의 식물세포를 가해서 원형질을 흡수하는 이제 응애나 총체벌레류는 그렇고, 체관흡지성 해충, 진딧물, 뭐 매미, 충류, 깍지벌레류,
이런 것들은 이제 체간흡주성 해충이고, 노린재는 이제 스프를 찔러가지고 이제 효수적 내용물을 용해시켜서 흡집을 하는. 그 다음에 이제 진딧물을 아까 얘기한 것처럼 바이러스를 매개로 한다. 바이러스를 매개한다. 포도에도 바이러스병 있잖아요. 포도도. 그죠? 네. 그러니까 진딧물 보이면 별로 좋지 않다. 식물의 영양과 밀접한 관계가 있어서 질소화합물, 이게 이제 질소라고 여러분 보시면 돼요. 이런 것들이 이제 증가하는 것은 곤충의 이제 생장률과 증식률을 가속시킨다.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비료가 세도 여러 가지 해충들이 많이 올 수도 있다. 이런 얘기로 쉽게 얘기하면, 받아들이면 될 것 같아요. 네, 작다고 우습게 보면 안 되죠. 진딧물. 응애도, 블루베리에도 이제 시설에서는 응애가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항상 이제 이런 곤충들, 해충들은 시설 내에서 발생이 더 많이 되고, 노지보다는 시설 쪽에서의 그 발생들이 많아서 시설을 하시겠다면 기본적인 방제의 시스템을 마련해 두는 게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 듭니다. 총체벌레는 이게 생활상이 짧아가지고 사이클이 여러 번 이렇게 된단 말이죠. 블루베리의 사이클 중에 여러 번 왔다 갔다 한단 말이에요. 총체벌레. 세대 기간이 짧아가지고 방제가 매우 어렵다. 얼마 전에 작년인가요? 제주도에 갔는데 그 총체벌레가 굉장히 극성을 했는데 방제가 잘 안 되는 거예요. 총체벌레가 해서. 그래서 이거는 한 번 해가지고는 안 되고 여러 번 계속적으로 가야 된다. 이렇게 만드는 거죠. 약재가 다행히 다 이제 해충이나 이런 것들은 다 약재가 있습니다. 그래서 약재가 다 있어서 얘가 또 문제죠. 이 블루베리를 재배하면 혹파리가. 근데 노지에서는 그렇게 많이 이렇게 발생이 안 돼요. 근데 시설 내에서는 잡기가 힘들어요. 근데 이런 약재들이 다 있단 말이에요. 약재가. 그러니까 이제 친환경으로 하지 않고 관행으로 하신다면 약재의 폭이 넓어져요. 근데 이제 친환경이 문제지. 친환경은 살충제나 이런 것들을 잘 못 하잖아요. 아예 못 하니까. 그죠? 그러면 그때는 이제 천연 살충제나 이런 것들을 사용해야 되는데, 그거는 여러분들이 스스로 이렇게 공부를 하셔서 찾아내시고 또 그걸 가지고 해보셔야 돼요. 아까 난황류 얘기했지만 저도 작년에도 난황류 만들어서 썼어요. 난황류를 만들어서 그때그때 쓰고, 또 자담유황도 곰팡이에는 굉장히 자담 오일이나 자담 유황이 필요할 때가 많이 있어요. 그때도 저도 만들어서 썼고, 그래서 스스로 또 만들어서 쓰면 여러 번 사용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친환경으로 하시는 분들은 어차피 천연 농약을 좀 만들어 볼 필요가 있다. 천연 농약. 이쪽 이렇게 읽어 보시면 되고, 혹파리가 많으면 문제가 심각해집니다. 이거 우습게 볼 게 아니에요, 이거. 여기 나오는 이 해충들은 그냥 대부분이 우습게 볼 얘들이 아니에요. 블루베리도 똑같아요. 여러분들이 노지에서 하면 조금 덜 할 수도 있는데, 시설에서는 정말 발생되면 여러 가지 문제들이 많이 발생이 돼요. 그래서 하셔야 되고요. 요거 읽어보시면 이렇게 쭉쭉 나오기 때문에 조금 보시면 되고, 응애도 이제 약재도 있고 천적도 이용을 하고,
그 다음에가 이제 이 풍뎅이류. 풍뎅이 중에 여러 가지가 있죠. 풍뎅이. 어떤 놈들은 꽃을 막 가해해서, 꽃을 가해해가지고 꽃 필 때 이렇게 하는 경우도 있고, 또 그 후에 얘들이 문제를 많이 일으키는 경우도 많아요. 풍뎅이 같은 경우에. 장수풍뎅이, 영동에 장수풍뎅이 많잖아요. 그러면 얘는 이제 묘목을 심을 적에, 쉽게 얘기하면 이때 뿌리를 가해할 적에 이런 큰 피해가 시작이 되고, 우드칩이나 솔잎이나 우드칩 이렇게 많이 하잖아요. 우드칩 할 때 많이 들어가고, 특히 잡목을 했을 적에 좀 많이 들어갑니다. 예, 잡목을 했을 때. 그래서 얘네들은 장수풍뎅이 이렇게 우드칩 많이 쌓아놓고 파생목 많이 쌓아놓잖아요. 그러면 많이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얘를 가지고 멀칭을 하거나 뭘 했을 적에 그때는 좀 세심하게 관리가 필요하다. 이거 읽어보시면 되는데, 트랩, 유인물질과 트랩, 그 다음에 이런 것들이, 풍뎅이들은 페로몬 트랩에 굉장히 많이 와요. 성페로몬이나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얘는 아시죠? 뭐예요? 쐐기잖아요, 쐐기. 쐐기가 아주 굉장히 많이 발생되는 데는 언제 주로 돼요? 쐐기가 언제 시작이 됩니까? 블루베리 꼭 수확할 때, 그죠? 수확할 때 조생종은 괜찮은데 한 중생종 이후에 많이 발생이 돼요. 아프죠? 그래서 얘는 언제 하냐? 전정할 적에, 겨울철에 알집이 있잖아요. 집들을 제거하는 것들이 굉장히 먼저 중요하다. 이렇게 쭉 나와 있어요. 화학적, 생물학적, 그 다음에 물리적 방제 이렇게 다 있습니다. 그 다음에 문제는 또 얘예요. 그죠? 노린재. 노린재 피해들 이제 여러분들은 아마 잘 못 보실, 아직까지, 선생님은 아마 좀 하셨으면 보실 수도 있고, 오래된 사람들은 이 노린재 때문에 참 문제가 많이 돼요. 노린재가 구멍을 뚫어놔가지고, 여기서, 그죠? 어르신이? 노린재 피해도 많습니다, 블루베리에는. 또 잘 보이지도 않아요. 가해를 한 거는 잘 보이지가 않아요. 알이 작아가지고 블루베리가 조그맣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노린재가 쉽게 했는지 안 했는지 잘 몰라. 근데 노린재가 하면 움푹 들어갔어요. 그죠? 블루베리 알이. 그러니까 흡집을 해가지고. 그러면 그거를 만약에 택배로 보냈다. 그러면 어떻게 되죠? 또 문제가 발생이 돼요. 그러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참 중요한데, 여러 가지, 페로몬 트랩을 좀 쓰거나, 기주식물을 제거하거나, 콩에 많이 있잖아요, 콩에. 그러니까 콩밭 같은데 굉장히 노린재가 많이 있단 말이죠. 기주식물이란 말이에요. 그 다음에 얘죠. 갈색날개 매미충. 그죠? 우리 영동에도 굉장히 많아요. 근데 얘가, 아주 많이 발생될 때가 있고 그렇지 않은 해가 있고 그래요. 그런데 벌써 영동에는 외래 해충이잖아요. 갈색날개매미. 영동에 들어온 지는 오래됐잖아요, 벌써. 근데 얘는 방제가 어려워. 우리 집에서만 하면 안 돼.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광역 방제가 좀 이루어져야 되는 문제죠. 그러니까 문제는 뭐냐면 얘네들이 꼭 이렇게 꽃눈이 있는 부위 정도의 높이에서 산란이 많이 이루어진단 말입니다. 이 아래에서 블루베리 나무 맨 아래에서 이루어지는 게 아니고 가지나 결과지에서 많이 이렇게 얘가 이루어진단 말이에요.
네, 많이 해봤지만 가장 효과적인 거는 끈끈이 트랩. 이게 가장 효과적이고, 충주에서는 어느 분이 아침마다 얘를 잡는데 뭘 했냐면 고무줄 가지고 새총처럼 해가지고 맨날 잡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도 정말 힘든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오지 않게 하는데 얘는 오지 않게 할 수도 없고 내가 쭉 오면 피해가 또 심각해질 수가 있어요. 첫 해에는 괜찮은데 얘네들이 그 두꺼운 가지 같은 경우에는 괜찮은데 얇은 가지들 같은 경우에는 결과지에 약해진단 말이죠. 결과지가. 그러면 열매가 달리거나 이랬을 때 또 부러질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얘가 번식이 굉장히 많잖아요. 알을 해놨기 때문에 번식이 굉장히 많이 돼요. 그러니까 겨울철에 전정을 할 때 얘네들은 무조건 없애주는 게 좋습니다. 빨리 없애주고 발생을 안 시키는 거. 그러니까 한 3월 전까지 전정이 이루어지면 그 안에 있는 유충들은 살아나지 않는다. 뭐 여기 기술센터에서도 여러 가지를 많이 이제 할 거예요. 이렇게 다니죠. 이렇게 알을 해가지고 약재도 있고, 근데 가장 잘 드는 게 이제 천연 농약으로 만들면은 이제 고삼 있죠, 고삼. 고삼 추출물이 여기 갈색날개 매미충의 약충이나 성충 모두에게 방제 효과가 뛰어나다. 그러니까 이런 게 이제 있어요. 고삼 추출물이 들어간 방제 약재가 있습니다. 농약방에 가면 다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이런, 일형 때, 아주 이제 막 유충 1,2형 때 살포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다. 그 다음에 우리가 PLS 알죠? 등록 약재 이제 점점 많이 늘어나고 있어요. 점점 많이 늘어나고 있어가지고 블루베리 등록을 여러분들도 하실 수 있어요. 농약 등록을. 그래서 내가 이 약을 만약에 치고 싶다 그러면 사실은 PLS에 이걸 해가지고 약재를 자꾸 많이 등록시키는 게 사실은 좀 필요한 것 같고, 여러분들 아마 블루베리를 아시면 대부분 친환경으로 이제 하시게 되는데 천연 농약들을 더 많이 이렇게 해서 하는 것들이 낫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 될 수 있으면 약을 안 치는 게 좋겠죠. 살충제나 살균제나 약을 안 치고 제대로 이렇게 하면 좋은데, 그러지 못할 바에는 또 약을 쳐야 될 수밖에 없을 적에는 약을 또 쳐야 되는 거고, 어쨌거나 이제 블루베리도 점점 더 재배 연수가 오래되고, 그죠? 재배 면적이 늘어나고, 또 기후 변화가 여러 가지가 이제 발생이 되고 그러면 우리가 안 보던 그런 병해충들도 계속적으로 많이 발생이 되고 그런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때 점점 더 그때를 대비해야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블루베리가 이제는 뭐 약을 안 쳐도 되는 그런 시대는 이제 지난 것 같고, 어떤 면에서는 약도 적절하게 치면서, 그래서 이제 우리가 약재도 많이 좀 알아야 되고, 그 병에 발생이 됐을 때 적절한 그 조치도 취해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이제 좀 대비를 하셔야 되지 않을까. 오늘 그 강의를 좀 마칠까 하는데, 여러분들 하여튼 너무 열심히 잘 경청해 주시고, 또 올해 블루베리를 재배하시면서 좋은 성과들을 내시고 열심히 농업인대학에서 좋은 지식 정보 많이 배우시기를 바라면서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